대형 원전도 있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딱 6개 있습니다.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관 중수, 납기 중수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체인도 건전합니다. 원전을 실제로 지어봤던 건설회사들도 꽤 됩니다. 대우건설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돼도 우리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몇 년 있었다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하고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가 반등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잘 나오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무디스가 지지난주인가요? 신용등급 하향을 했죠, 전격적으로. 사실 근데 그게 크게 어필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는 S&P하고 피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하향 조정했던 걸 무디스가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봐줬던 측면이 있고 공교롭게도 무디스가 그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공교롭게도 워런 버핏이 은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어찌됐든 그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한번 상방으로 튀었었고 거기에 또 트럼프가 또 불을 질렀던 거는 지난주 통과가 됐던 하원 통과됐죠. 감세안. 대대적으로 그린에너지 섹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세금 공제라든지 또는 AMPC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공하기로 했던 걸 갖다가 이제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거는 당연히 감세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재정의 어떤 그 원천을 갖다가 줄여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커진 거고 그거는 당연히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이걸로 주가가 좀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아주 머리를 썼죠. 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유럽연합하고 협상이 잘 안 된다고 갑자기 유럽연합에다가 관세 50%를 6월 1일부터 부과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선이 미국 국채에 가 있었던 게 갑자기 관세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국채 쪽으로는 오히려 뭐 수요가 약했다 뭐 이런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왔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갑자기 그게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또 해피리면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우리장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철회하면서 다시 7월 9일로 연장을 시켰죠. 머리는 좋아요. 그게 잔머리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증시는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뭐 ADR 지표 이게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수를 뺀 거를 지수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130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미 과열이었었고 그걸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는 상승 종목이 줄어들게 되고 하락 종목수가 늘어난다는 거였었기 때문에 쏠림의 가능성을 이제 예고했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과하게 쏠리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 얘기 잠깐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CPI가 3.6을 찍으면서 금리 인상 부담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우에다 총재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가 144엔대에 있던 게 지금 142엔대로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향후에 우리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채하고 엔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또 일본 국채 수익률이 얼마만큼 위로 튈 것이냐 이게 되게 변수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CPI 역시 마찬가지로 3.5가 나오면서 쇼크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5.5%를 올랐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를 보면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사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고 그다음에 섹터 자체가 조선, 방산, 원자력 대체적으로 오늘 이제 바이오가 또 튀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섹터로만 압축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이 되게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실은 국내 증시 분위기가 별로 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최근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섹터들이 공교롭게 그쪽 섹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건 가져가는데 추가적으로 적적인 편입은 조금 자제하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어떤 의미냐면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원화 강세가 내재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세가 나온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차하고 아무래도 반도체일 텐데, 이쪽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가 기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가졌었으면 사실은 이쪽 섹터가 괜찮았으면 세게 들어갔을 텐데, 워낙에 지금 차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 25%,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와 같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 외 섹터를 담자니 사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을 담아낼 정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가 기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까지 빠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다른 채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300원대 초반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세 노이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HBM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것도 기사에서 좀 찝찝은해요. 근데 기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퀄테스트 통과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수혜는 없을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붙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관세 25% 지금 품목관세 붙은 거 이걸 계속 가져갈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낮춰지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자본의 체력이라든지 또 영업력, 그다음에 제품 개발 능력, 그다음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반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든 일단 경기 부양은 확실히 진행이 됩니다. 경기 부양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금액이 처음에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는 대선 이전에는 뭐 10조, 12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표가 30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민주당은 그거보다 작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은 좀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상법 개정 이슈는 약간 입장이 엇갈리지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는 양당 공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진행됐던 변력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그 PBR 1배 미만의 상장사 같은 경우는 주가 수준인 PBR 0.8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상장사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상장사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때 0.8배에 준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하겠다, 산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다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제자리 찾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법안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준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들어올 유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 변화 가능성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크게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지켜보시면, 만약에 이쪽에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경기에서 어떤 쇼크라든지 충격이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만 리먼 브러스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별한 충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주식시장에 가장 먼저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선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제 공약화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돼서요. 이미 지주사 일부하고 증권주, 건설주들이 강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건설주 강세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린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에 따른 효과라는 건 결국은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다 어려운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들은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나머지 시장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세제 정책 드라이브, 방금 말씀드렸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PBR 1배 미만일 경우에는 0.8배에 준해서 상속세를 이제 부여하는 그 법에 대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 이슈가 있었고, 경기 부양 이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세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 경기 부양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30조로 확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이번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은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되든 간에 어쨌든 경기 부양은 진행될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세제 정책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또는 뭐 PBR 1배 미만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또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사실은 좀 올랐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단기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 동향을 지켜보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판단이 되시면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시장을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되살린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숨통을 좀 틔워준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결국 가가지고 이제 원화 강세 기조 요 추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자로 인한 변화 및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신사임당에서도 원전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올 상반기에 원전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요. 원전 시장의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전이 지금 대형 원전 이것도 있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딱 6개 있습니다. 그 6개가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나토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적국이고 적성국이죠.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맡길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빼면 4개가 남습니다. 4개가 남는데 이 중에서 일본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해요. 이게 마저 하면 이거대로 해야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체코다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옳아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꼼꼼하게 잘 만드는 반면에 시장을 확장하는 데는 좀 애를 먹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데가 LNG 캐리어선을 만들 때 LNG 캐리어선을 사실 일본이 먼저 만들었고요. 근데 일본께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근데 대용량으로 실지를 못해요. 공처럼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LNG 캐리어인데 그 안에다가 실는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NG를 수송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새든 뭐 하더라도 좀 많이 실어서 한꺼번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전해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춘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께 글로벌 표준이 됐고 그 덕에 일본은 사실 조선업에서 일반 상선 시장에서 많이 퇴출이 되는 분위기였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계속 이제 가져간 구조였고요. 우리 거를 좀 흉내내서 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얘기했었던 우려 가다가 새고 갑자기 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발생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위즈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지난번에 후쿠시마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쓰나미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은 또 원전 수출에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또 이제 사실 또 경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한국, 미국, 프랑스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를 깐다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저기 뒷산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는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밸류체인들이 다 독일 업체들입니다. 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독일인데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했죠. 최근에 이제 다시 탈원전에서 돌아서는 분위기이긴 해요. 최근에 당선된 총리도 이제 다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재가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탈원전을 선언해버리면서 문제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과거 이 전전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밸류체인이 많이 그다음에 또 그쪽에 종사했거나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랬었잖아요. 독일은 좀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걸 수급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첫 번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는 프랑스는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간 중수, 납기 중수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체인도 건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전을 실제로 지어봤던 건설회사들도 꽤 됩니다. 지금 주가 한참 잘 가고 있는 현대건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LENC라고 하는 그 회사 역시 마찬가지고 또 삼성물산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에 대우건설, 지금은 해외 건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우건설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건설 쪽에도 또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미국은 특화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갖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돼도 우리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SMR 밸류체인에 우리 기업들이 대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 자체는 자꾸 체코만 쳐다보시는데 체코는 지금 체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가 안 돼도 크게 데미지 없다라고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체코 저가 수주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적자가 나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힘코리아일 때 그거를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주체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 쪽에서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은 그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매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사실 딜레마는 너무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다. 그게 좀 부담스럽고요. 솔직히 저도 지금 포트에 갖고 있는 거 제 손님 제가 팔자고 얘기 안 해도 손님들이 알아서 팔자고 해서 최근에 팔았는데 67% 68% 수익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 팔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숨고르기가 있으면은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30% 이상을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코 노이즈 이거는 큰 문제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세 노이즈가 완화되면서 최근까지 안도렐리가 왔는데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정 섹터만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엔화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발이 되는 시점이 일본 국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에서 2.7 사이부터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미 2.5를 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본격화된다는 거는 130엔대 중반을 깼을 경우에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142엔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130 몇 엔대까지 괜찮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사실은 일종의 어떤 특정 선 10단이든 뭐 이런 100단이든 이 선을 깰 때 충격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140엔을 강하게 하향 돌파할 때 그때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4.5 근처에서 오늘도 보니까 유지되고 있던데 이게 만약에 4.7을 강하게 돌파한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긴장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5월 중에는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6월 중순 이후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6월 중순 이후 전후부터는 관세 유예 노이즈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그럼 3개월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6월 말 7월 초가 될 거니까 그게 있고 또 매크로 이슈하고 일본 금리 관련된 부분이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주죠. 5월 19일이니까 그때 이후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가져가고 있고 지금 조금 담아가는 거는 뭐 바이오 섹터에서 기대감이 있는 거 올해보다는 올 하반기 내년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들 조금씩 더 담아가는 정도지 현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답답하죠. 한마디로. 이건 뭐 삼성전자가 과거의 삼성전자는 아니구나. 작년에도 계속 언론 플레이로 시장 달래기밖에 못했었는데 HBM 관련해가지고도 뭐 퀄통과 뭐 여전히 된 거 없고 그 다음에 돼도 이제 완판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기사도 나왔죠. 삼성전자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쪽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DDR4 이하급은 CXMT 쪽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제 단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DDR5 쪽에 주력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돈 된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어차피 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쪽은 또 가격이 또 슬슬 또 이제 빠지려고 폼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낸드 쪽은 가격이 어쨌든 꾸준히 올라간다. 근데 감산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파운드리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수율 많이 올라온 건 긍정적이지만 그거는 뭐 사실 계속 언론 플레이지 수율이 많이 올라왔으면 수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가격 면에서는 분명히 TSMC보다는 쌀 테니까 수율이 높으면은 우리 이쪽으로 당연히 들어올 텐데 아직 기대만큼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요. 삼성전자 밸류만 얘기하면은 지금 0.9배, 뭐 0.85배, 9배 뭐 이렇게 하니까 밸류는 낮아요. 근데 강력한 투자 유인은 없습니다. 최근에 뭐 M&A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도체를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스피커 회사 M&A 한다고 그러고 사실 좀 시장이 기대하는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쪽 M&A이기 때문에 효과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그 분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 이슈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생보법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강제적으로 좀 팔아야 되고 지분이 올라가면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쌈바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쪼갠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업 부문을 뭐 생명으로 넘겨
넘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물산이 가져가는 식으로 아마 그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화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분사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마 지분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고지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 자체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걸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TSMC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거를 여기에 외자 그러니까 빅세븐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외자 유치를 하면은 삼성전자 지분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나스닥 상장을 전제해주면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품을 이렇게 슬쩍 베끼는 사실 이래가지고 그 애플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이제 문제 발생, 우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또 한 가지는 파운드리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빅테크를 대주주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같이 협업이 된다면은 다시 회복을 시키고 올리는 데도 유리하고 이게 오히려 인적 분할해가지고 삼성전자 지분율 확 떨어져가지고 애매하게 가는 것보단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물적 분할을 안 좋아하지만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정상화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게 아니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컨콜 내용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떤가요? 별로 없어요. 1분기도 HBM 매출 지금 줄었고 2분기는 더 줄을 것 같고 파운드리 역시 주요 응용처들 뭐 계절적 수요 약세로 재고 조정 가동률 정체 현상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2분기는 주요 고객사 이건 뭐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 플래그십 모델 진입하는 거 그래서 조금 회복될 것 같지만 적자는 여전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그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최근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확인된 건 2나노, 3나노, 4나노 수율이 상승이 됐고 특히 4나노가 80%대 수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고객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나노 쪽에서 고객 확보, 특히 빅테크 쪽에서 뭔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은 3.2 버전 이쪽은 뭐 거의 지금 돼도 매출 별로 안 나올 거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SK텔레콤 사건 다음에 해킹 사건 이후로 스마트폰 판매량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번호 이동만 해도 뭐 SK텔레콤에서 40만 명 이동했다고 하는데 물론 폰 안 바꾸고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넘어가면서 폰을 바꿔서 넘어가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관세 때문에 선주문 받았던 거 아마 물건 대량으로 넘어갔던 곳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애플도 150만 대 비행기 태워가지고 인도에서 끌고 갔었으니까 삼성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조금 회복된 그래도 그나마 1분기에 좋았었고 2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2분기까지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과의 협력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되게 기대했던 뉴 디바이스 출연이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게 애플에서 일단 김이 샜죠. 비전 프로 그게 나왔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그거 오래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기대만 못했는데 이건 사실 컨텐츠 부재도 영향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메타하고 애플이 선점한 시장을 갖다가 구글이 참전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각각 전담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항상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이 돈이 되지 하드웨어 쪽은 시간 지나면은 중국 애들도 또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납품하겠다고 또 덤빌 거고 여기저기 또 경쟁사 생기게 되고 단가 인하 압력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큰 성장 옛날에 스마트폰의 출현이라든지 노트북의 출현이라든지 이럴 때처럼 크게 성장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애플과 메타의 어떤 버전 확장성 한계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글래스 형태로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에 탑재되는 반도체 이게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탑재되는 반도체는 결국 가서 가격하고 또 연동이 될 텐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큰 기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 뭐 계속 분기 조단위 적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에 2나노 수율이 40%, 3나노가 60%, 4나노가 80%. 이 얘기는 4나노는 일단 수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3나노 쪽은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2나노 같은 경우는 40% 수율이면은 지금 TSMC가 한 60% 정도 수율이 나와요.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단가를 좀 많이 싸게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빅테크 입장에서는 수율이 낮은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생산을 늘려가지고 판매를 확장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TSMC가 최근에 파운드리 단가를 최대 30% 올린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삼성 얘기가 들먹입니다. 근데 왜 들먹이냐면은 TSMC 협상용으로도 하는 거죠. 니네 자꾸 이렇게 비싸게 굴면은 우리 절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삼성은 문제는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당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삼성이 빨리 수율을 회복을 해야지 TSMC 쪽으로 과부하 걸린 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아무래도 이제 판가 면에서는 쌀 테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삼성이 빨리 수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걸 전체적으로 보면 5나노하고 8나노급에서는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한진만 사장이 영업통이신데 고나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저사양 레거시급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본 고정비는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건 나름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많은 어떤 경험을 축적을 해야지 어쨌든 수율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낮은 버전도 수주를 해가지고 어쨌든 파운드를 살려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SMOC가 아니라 중국 SMIC 이쪽이 이제 4나노, 8나노, 14나노 쪽에서 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나마 삼성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기사인데 2나노 공정 수주를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퀄컴 또 가고 지금 테스트를 수행 중이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아마도 엔비디아하고 퀄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TSMC가 비싸게 나오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수율이 40%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직은 TSMC가 60%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주가 된다 그러면 수율 40% 정도만 돼도 삼성 입장에서는 그 오파 받으면은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이해 충돌 방지로 인해서 분사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했으면 합니다. 했으면 하는데 이거는 왜 자체적으로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들을 주요 주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해 충돌 방지도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만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진행을 하되 빅테크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마도 파운드리 쪽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그 삼성 파운드리 분사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점유에 대한 욕심을 줄이라. 이거는 지배구조로서 뭐 몇 프로 이상 뭐 경영권 행사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빅테크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공동 경영식이 됐던 아니면 삼성이 주도하더라도 철저하게 이해상충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 올 땐 파운드리로 인한 부담도 덜어내고 파운드리의 성장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 HBM 관련해가지고 이제 근본 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게요. 맨날 언론에다 슬쩍 흘리듯이 올해만 해도 벌써 뭐 된다 했던 게 3월 된다, 4월 된다, 5월 된다, 이제는 뭐 곧 된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되더라도 별 도움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삼성이 직접 나섰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서 정리하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하면서 아마도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스왑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리가 좀 돼야면은 또 이제 그때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관련해 가지고 파운드리하고 HBM은 대고객 비즈니스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해서 커스터마이즈 이런 마인드 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은 아무래도 글로벌 한때 독점화 됐었던 반도체 업체이다 보니까 그 마인드가 여전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도 쉽게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조시키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추진도 좋지만 기존 거를 강화시키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는 게 삼성의 어떤 주가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이슈와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좀 딜레마가요. 상반기에 지금 이제 관세 노이즈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직 관세 부과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을 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제재가 할지 모른다 싶으니까 선구매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구매 효과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말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스타킹 현상이 강화되면 하반기에는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삼성이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 소티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증권에서는 수요 소티지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수요 문제 때문에 예상만큼 많이 올라가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가 좀 독점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5년을 넘어가면서 26년 이후에도 성장의 속도가 이전보다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HBM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주가에도 별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장률 자체 추이는 좀 약해질 걸로 보는데 실적은 좋아질 건데 문제는 이 멀티플, 그러니까 이제 몇 배수로 주가 반영을 할 거냐나 했을 때는 그거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리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운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각이 생각처럼 많진 않아요. 그 얘기는 이 기술적으로 처지기 시작한 걸 갖다가 따라붙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앞으로 삼성이 따라잡아가지고 다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HBM4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게 향후 수년 동안에 삼성의 위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대해서는 이 업황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앞서 제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주가 가치를 갖다 업시키는 정책들과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는 일정 부분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캐즘 구간이라는 걸 갖다 이제 재작년 가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산업의 성장이 이제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갑자기 그 얼리어답터들 구매가 끝나고 나면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체 구간이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을 좀 오판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뭐 보조금 준다 하면 너도 나도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업을 세우고 난리를 치는 나라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그 한꺼번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 성장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정체되는 상황에서, 역성장은 아니에요. 정체가 되는 구간에서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물건이 그만큼 안 나가니까 구정비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서로 덤핑을 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게 공급 과잉으로 나오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소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특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작년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를 놓고 보면은 1분기 때 증자 자본 조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포스코 피처엠, LG화학은 이제 교환사채 발행으로 대체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 자금 조달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 이슈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투자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이 커진 거고, 투자가 과해지니까 결국은 덤핑이 나오면서 이제 소재 가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고가 이제 적자 손실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되죠. 비싸게 산 재고를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분기가 유럽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20%대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수혜를 전혀 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탑재가 됐고, 중국 배터리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수혜를 못 보고 LFP 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위 3원계 배터리인데 중국에 이제 저사양 버전들이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북미 쪽은 또 성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약간의 딜레마는 성장했던 거 대비로 해가지고 이제 재고 소진 이슈,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나가질 못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 BBB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하원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사실상 25년에 폐지하는 걸 집어넣었죠.
있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태액 공제를 해주고 요즘은 이제 1개월 뒤에 바로 이제 돈을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꽤 컸거든요. 7,500불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걸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PC 같은 경우는 2032년에서 25년으로 또는 27년으로 줄인다고 했다가 크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31년으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 정리가 되거나 말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나온 데다가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시행하기로 했었던 2035년 되면 내연기관차를 캘리포니아 주 내에선 판매하지 못하게끔 법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막는 저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갖다가 11개 주 쪽에서 채택이 됐었는데 이게 자동차 시장의 40%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막아버린다고 그러면은 전기차의 확장성 이게 많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이게 문제가 성장을 하는데 제약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반대매매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매도가 부활이 됐잖아요. 4월 2일부로. 그때 공매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게 또 2차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2차전지 쪽을 또 두들긴 거는 CATL 홍콩 증시 상장하면서 7조 5천억을 추가 장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2025년 1분기 전 세계 배터리 탑재량이 전년 대비해서 38.8%가 성장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CATL이 40.2%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평균 이상은 됐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CATL이 그 84.9기 약 85기가와트 그 물량만큼이 탑재가 됐는데 비아드가 37기가와트, 글로벌이 221.8기가와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3사가 합산한 게 41.7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사실 비아드보다 조금 많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쪼그라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역성장, 특히 이제 SDI가 많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 배터리 시장 자체는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되게 좀 어려운 구간, 힘든 구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6개 업체들, 큰 회사들 위주로 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는 별로 보이질 않죠. SDI 같은 경우는 1분기 바닥 이후 개선 전망, 그런데 4천억 적자가 났다는 거.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는 QQ 대비로 해서는 30% 성장을 했지만은 이거 역시도 뭐 2분기 실적도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 너무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염수 공장 준공을 연기했고, 그래서 정상 가동은 27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이게 1분기가 상대적으로는 좋았는데 물론 AMPC 효과로 이제 흑자가 3,750억이 나긴 했지만 여긴 특징이 2분기에 오히려 1분기보다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엔솔이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지는 느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은 지금 화학업종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요 알짜 사업들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2차전지에 좀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 보면은 캐퍼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3만 톤을 축소하고 유가 하락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얘기해서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관세 여파로 해서 캐나다 공장 건설을 일단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고객 현지화 전략 요걸 통해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납품을 하려고 지금 목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포스코홀딩스야 뭐 워낙에 철강 쪽에서 이제 흑자가 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은 일단 올해 숫자가 크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보면은 P라든지 PB를 놓고 봤을 때 PB야 뭐 이제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P2를 놓고 봤었을 때는 올해 당장에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 어렵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이제 업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개선 속도 자체가 되게 느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최소한 나이키형은 돼야 되고 V자가 되면 더 좋지만은 그건 기대 안 하더라도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노이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방하지 못하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많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노이즈라든지 여기에 우리 또 자금난 때문에 어쨌든 간에 증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었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업체인 퓨처엠이 조단위 증자를 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자금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한 4천억 정도 증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당장에 뚜렷하게 뭐가 달라질 거는 보이질 않고 있다. 그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에 리튬 가격 회복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공장 준공을 내년으로 좀 뒤로 밀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일정도 조정 들어갔고요. 이건 에코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 정책 변경, 그 노이즈, 그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내연기관차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 치사한 거는 그동안 전기차에 적극적이었던 GM조차도 캘리포니아 쪽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했던 법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로비를 또 참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어려운 구간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만큼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이제 자금 지원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일단 해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뭐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2차 전지 기술 자체가 지금도 뭐 앞선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랐냐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에서 엔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엔진이 장착된 내연기관에서는 승부가 안 날 거라고 봤었는데 전기차 쪽에 배터리를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갈 길이 이쪽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뭐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장착을 하고 중국 산이라도 중국 업체 거가 아니면은 아예 탑재도 못 시키게끔 보조금제를 갖다가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성장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면에서 이제 규제 요건도 많지만은 정부가 정책 자금 지원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조금 견딜 수 있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품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캐즘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일단 미국으로 강하게 베팅을 했던 게 지금 후유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반성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어떤 신규 사업을 하든 아니면 2차전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기업적인 측면에서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앞선다 이런 것보다는 생존 구간이라고 놓고 볼 때는 현금 흐름에 맞게 일단 투자 일정 조율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국 가가지고 중국산 배터리 안 쓸 거면은 한국산 배터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일단은 뭐 석유 회사 이쪽을 뒷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기차 쪽을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아직 상원 통과는 안 했거든요. 그 BBB 법안 자체가 상원만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반대를 해버리고 또 시간을 끌고 하면서 보조금이 어영부영 또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차라리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당장에 뭐 연구개발비를 엄청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ATL 그 연구원 수가 4만 명이라는데 우리 전체 연구 인력이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당장에 뭘 하는 것보다는 좀 살아남으면서 시장을 가져갈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 어쨌든 뒤지지 않게 뭐 이번에도 보니까 LMR 관련해가지고 개발했다는 데 나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제품 쪽 특히 지금 중국이 그 나트륨 배터리 개발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재무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그러면서 조금 지금의 어떤 난맥이 좀 벗어나길 좀 일단 기다리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존 2차 전지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제가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2차전지 얘기 처음 끊을 때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종목을 다 2차전지로 하는데 한 종목이 아니라 그 뭐 5종목, 6종목 사고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던데 포트폴리오는 특정 섹터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그쪽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그쪽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2차전지 올인했던 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은 저도 계속 요즘 들어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비중 조절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해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고. 왜? 애매한 구간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바닥 구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이게 돌아서는 게 이제 속도가 너무 완만할 것 같아서 애매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2차 전지를 좀 계륵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확 먹겠다고 덤비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오려면 유럽 시장에서 일단 시장 점유율을 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책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 좀 나와야 될 거고, 지금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봤을 땐 최악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온 상황이니까 이거보단 좀 완화되는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지면 그래도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황은 지금 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좀 L자 구간일 가능성, 그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준다면 뭐 어설프게 나오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포트 리밸런싱을 그때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이든 초기 때는 모든 조건을 갖춘 성장의 어떤 그림이었었고, 그래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은 좀 여건이 이제 발목까지 잡힌 상태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 리스크 보셔가지고 기업이 생존 가능한 기업인지 여부 이런 거 체크하시고 혹시 추가 증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반등이 여기서 한 30-40% 나와준다, 한 30% 내외만 놔준다고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은 좀 포트 리밸런싱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도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는 꽤 올랐죠. 한 60-70% 올랐고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빠져있긴 하지만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했었던 거는 돌아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그만두겠다는 얘기 하면서부터 반등했고요. 경영에 집중하겠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FSD 상용화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또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현재 국면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저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모멘텀은 결국 FSD가 아마 6월인가 이제 오스틴 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한 10대 모델 Y를 가지고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 수천대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럼 그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FSD 가지고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들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협상이 되겠죠, 이야기 중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을 장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수십만 대를 갖다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의 그림이 강하게 나올 거고, 안 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개월 내 로보택시 1000대 도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10대에서 시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는 26년에 생산량을 10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수천 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배라고 하면 수만 대겠죠. 수천 대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좀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대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 확대할 거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움직임은 앞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로봇 쪽이 본격화되려면은 지금과 같이 3원기 배터리 이런 쪽 말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한번 충전하고 나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8시간은 돼야지 한 2시간 하고 또 충전 1시간 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게 될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처럼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생산량 10배 확대 이거는 테슬라 자기네 공장에만 갖다 집어넣어도 꽤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외 판매용이냐는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낮게 본 데는 여전히 뭐 $200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한 $400 중반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FSD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로보택시가 10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게 뭐 1000대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주가는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그거를 좀 지켜보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넘버1은 미국이고 넘버2는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중국이 넘버1이고요. 넘버2가 미국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강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유니트리가 이제 상용화 선언을 했고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나온다. 테슬라는 이제 2만 불 미만을 목표지만 지금은 2만 불보다 훨씬 비쌀 것 같고요. 국내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름만 휴머노이드.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 선언을 했거나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미국 회사로 지금 돼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옵티머스 못지않은 지금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는 2050년까지 로봇이 이제 10억대 매출 5조 달러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만큼 성장이 클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5조 달러 시장이라고 했는데 2050년 휴머노이드 판매는 최대 4조에서 7조 달러. 그러니까 뭐 5조 달러를 중간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4년 글로벌 20대 자동차 매출 합계 대비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몸통 빼고 정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고요. 이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까 이름만이라고 했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자동차 만든 거는 미국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 80년 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넘버 3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능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특히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 감소가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으로서 역할을 또 감당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이제 그 휴머노이드 생산에 본격 진입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조금 차별화돼 가지고 제품이 좀 이제 활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이제 역할을 좀 감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매출은 어디서 나오며 기대되는 호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자동차가 지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입니다. 매출이 139억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27억 달러,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26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매출이 아직은 크죠. 왜냐면은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이제 FSD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은 사실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배기가스 배출업체들 한테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이제 받는 수익인데 그거 아니었으면 적자였고요. 그래서 지난 1분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도지 임기가 이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빨리 복귀해가지고 오늘 아까 이미지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연출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는 전념을 다해서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이제 표현한 거겠죠. 어쨌든 현재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에너지 쪽의 매출 성장 자체가 28%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결국 또 2차 전지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관련해서는 여기는 그동안 LFP 배터리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많이 써왔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국 거를 다 못 쓸 테니까 적어도 미국에 있는 건 못 쓸 테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가 판매가 늘면은 FSD의 이제 주도성 강화가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에 로보택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 이런 게 확장성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동차 판매량은 사실 유럽에선 지금 찍힌 것 같아요. 4월 달도 되게 부진했던 것 같고 한데 자동차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에너지하고 서비스 쪽이 되게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로봇 시대에 그리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 또는 가사 노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이제 소통. 이게 이제 사실 살짝 겁나는 거는 이렇게 소통까지 하게 되면 이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 말을 들을까?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머스크가 25년 3월 달에 뉴럴링크를 미국 특허 상표청에 이제 냈는데 거기에 이제 텔레파시, 텔레키네시스, 그다음 블라인드 시아트라고 하는 거를 출연을 했대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완성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시대의 구체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라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라는 얘기죠. 좋게 보면은 이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보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제 부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우려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 뇌파로 또 뭐 팔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거, 이거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또는 이제 외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로봇이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살짝 걱정이 좀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 안 좋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로봇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경우에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만화 영화에 나왔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희 로봇 태권브이에서도 그 키 작은 아저씨, 그 무슨 박사, 김 박사였나? 무슨 박사가 그 로봇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었던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 그러니까 악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오작동,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죠. 실제로 보면은 중국에서 그 로봇 전시회 이런 데서 로봇이 사람을 때리는 뭐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머스크가 그리는 어떤 비전 자체는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유 시간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걸 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향대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이번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쪽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구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개편 이슈 때문에 최근에 보면 증권주나 지주회사나 일부 자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 이후에 단기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외국인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좀 타협의 어떤 방향이 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의외로 그런 쪽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좁게만 보시지 말고 좀 넓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00% 주식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